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샘토로님의 톡토로 투게더 포스터 시리즈가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톡토로 투게더 4회의 포스터를 모두 샘 두들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4장 전체 세트와 제 3회 포스터는 품절이 되었다고 해요. 톡토로들이 많이 주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1, 2회 그리고 4회 톡토로 투게더 포스터는 개별로 구매가 가능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샘토로님이 기존의 동화를 본인 스타일로 패러디해서 만든 엽서 시리즈를 하나하나 제가 봤는데 그것도 너무 위트 있고 귀엽고 참 좋더라고요. 같이 주문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샘 두들러 검색해 보시면 스마트 스토어가 나옵니다. 이번 화 참 제목이 거창하네요. 제목이 뭔데요? 한번 외쳐보고 시작할까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86화 주제는 코스피 7000 시대 나만 뒤처지는 걸까? 입니다. 톡갈 한번 갈까요? 둘, 톡토로 톡토로 톡!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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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이야기는 지난 3월에 제가 저희 엄마랑 같이 교토 여행을 갔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엄마가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는 꼼꼼하이 야무지게 재테크를 잘 하재. 어머니, 한 아니에스 행님, 제가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왜 그럴까? 똘똘하게 생겼나 봐. 나 똘똘하게 생겼지. 오케스트라에서도 갑자기 악보 담당이 됐잖아요. 악보계라고 불리는 이 악보 담당은 신경 써야 될 게 참 많고 이 악보라고 하는 서류를 사서 같은 역할이죠. 네, 잘 기억하고 잘 배분하고 좀 사람이 꼼꼼하고 빠릿빠릿해야 되는데 선우 씨는 저의 성정을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약간 외견으로 봤을 때 또는 말하는 걸 들었을 때는 엄청 꼼꼼하거나 되게 그런 걸 똘똘하게 잘할 것 같은 인상인가 봐요. 하나 씨의 똑똑함이 가장 잘 발휘되는 분야는 텍스트 관련된 거. 어떤 책을 읽고 문장을 기억하고 그걸 떠올려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이런 쪽으로는 아주 비상하죠. 하지만 돈에 관련해서라면 커다란 구멍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엄마, 하나는 선비 같은 아이야. 숫자를 셀 줄 몰라. 아니 다산 정약용 같은 분은 숫자에도 굉장히 밝았다고요. 그분은 실학자고요. 우리 아이는 그냥 본격 학자예요. 성리학자. 자, 엄마랑 그런 재테크 얘기를 했던 맥락이 아마 그 3월에도 그랬고 그리고 최근에도 다르지 않고 어딜 가나 사람들이 주식 앱을 켜고 계좌 잔고를 확인한다거나 뭐 주식 어떤 종목이 얼마나 올랐다 이런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누는 요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마포옥에 그 곰탕 먹으러 갔을 때도 옆 테이블에서 한참 주식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맞아. 세대를 가리지 않는 것 같아. 그때 옆자리는 아마 20대, 30대 젊은 남성들이었는데 전에 진 선배도 그러더라고요. 진 선배가 다니는 운동센터에 주로 이제 60대 여성들이 많으신데 쉬는 시간마다 다 라커룸에서 그렇게 주식 창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뉴스에도 우리의 오늘 제목인 코스피가 얼마를 돌파했다. 무슨 주식이 몇 프로 올랐다. 뭐 상한가를 뭐 기록했다. 정고점을 돌파했다. 이런 거 진짜 많이 들리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두고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재테크와 주식에 열심인데 나만 뒤처지고 있나? 이런 불안감을 느끼기가 쉽죠.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예전에는 그냥 뉴스를 통해서 이런 경제 소식을 접할 때는 증권사에 일하시는 직원들이 그래프 차트 앞에 있는 사진 이런 걸 배경으로 뉴스가 보여졌다면 요즘은 모든 매체들이 다 개인화되어서 우리의 환경을 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켜면 뭐 릴스나 뭐 유튜브 쇼츠 이런 데서 뭐 저는 대학생인데 하루 만에 단타로 200만 원 벌었어요. 이런 게 실존하는 이야기로 막 나한테 들이닥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내가 한 달 버는 돈을 누구는 며칠 만에 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정말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기가 쉬운 환경인 것 같아요. 저는 인스타그램 켜면 고양이 강아지밖에 안 뜨는데 엄마 우리 하나는 선비 같은 아이라서 동물 영상만 보고 있어. FOMO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ut. 바로 이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감각, 그 공포를 일컫는 말이죠. 자, 오늘 여둘톡에서는 이렇게 포모를 느끼기 쉬운 요즘의 상황을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헤쳐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현명하게 재테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저희의 재테크 상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우선 재테크라고 하는 것은 나랑은 참 맞지 않는 분야다라고 생각하면서 거의 평생의 대부분을 보냈어요. 근데 그러다가 생각을 고쳐먹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 순간이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어느 일하는 여성들의 커뮤니티에 저희가 코로나 시절이었어요. 초청을 받아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근데 그 커뮤니티와 저희의 관계가 좋은 편이었고, 그리고 돈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의 커리어를 어떤 식으로 변경해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면 충분히 우리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수락을 한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전 연사가 이야기할 동안 저희가 대기실에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전 연사분은 아주 유능한 여성 경제인이었고. 그렇죠. 그 돈에 관한 어떤 컨퍼런스에서 저희는 의외의 출연진이었다면 그분은 굉장히 예측 가능한 출연진. 그리고 무슨 박사님이었고. 그리고 말씀도 정말 잘하시는, 저분은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분이다라는 게 느껴지는 분이었고, 저희가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서 모니터를 통해서 그 강연을 이제 계속 집중해서 듣게 된 거죠. 한 30분 정도를.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식재료를 사와가지고 이게 상하지 않게 하려면은 조리를 해서 먹거나 아니면 두려면 냉장고 안에 넣어두어야 하지 않느냐. 근데 냉장고 안에 넣지도 않고 더운 여름날에 밖에다가 두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식재료가 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여러 보수를 받아서 은행 통장에다가 넣어두는 사람은 식재료를 냉장고에조차 넣지 않고 방치하는 것과 같다. 그게 누구?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기만하지. 저는 그때 그래서 너무 뜨끔하고 그때 아마 이 포모를 정말 극심하게 느꼈겠죠. 왜냐하면 냉장고 밖에 뭐가 나와 있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니까. 실제로 그렇긴 해요. 그 비유가 너무 와닿았던 거야. 왜냐하면 황선우가 음식 차가운 걸 좀 안 좋아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거 냉장고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냉장고에 안 넣어서 우리 사이에 트러블이 있기도 한때였어. 그치. 근데 돈 문제에 있어서는 냉장고에 뭔가를 안 넣어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다름 아닌 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뒤로는 냉장고 사용을 시작하셨나요? 제가 냉장고 사용법을 몰라서 선우 씨한테 SOS를 쳤죠. 황선우 어떡하지? 나는 그냥 내가 재주가 없으니까 냉장고를 통장에다가만 넣어두면 그래도 잃지는 않으니까 그게 나의 모든 거의 유일한 재테크였다. 재테크가 아니죠. 그냥 예금을 넣어두는 거였다. 난 그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저 선생님의 말을 듣고 되게 위기감이 크게 느껴진다. 근데 그 통장도 그냥 자유 입출금 통장이었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선우 씨한테 내 돈을 좀 어떻게 해다오.
그래서 제가 그때 주식 통장 개설을 도와줬나요? 그때 바로는 아니지만 뭔가 통장 개설하고 앱 사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것저것을 사라. 너 지금 가용 자원이 얼마니 해서 선우 씨가 일종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주듯이 이렇게 몇 가지를 사준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김하나 언니가 되게 돈을 벌었나 봐라고 톡토로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본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또 잘못 코칭해가지고 맞다. 일단 근데 이제 제가 코칭해서 괜찮은 것도 있었어. 저는 코로나 때 이제 미국 주식을 시작해가지고 선우 씨는 그때 그냥 본인이 알아서 계기 없이 본인이 알아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코로나 때 우리가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았잖아요. 저희가 코로나 직전에 책 마감을 해놨는데 그 책이 못 나왔잖아. 맞아. 왜냐하면 해외여행에 관련된 책이어서 퀸즐랜드 자매로드가 책이 못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뭔가 하기로 예정됐었던 행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취소가 됐어. 취소가 됐죠. 그러면서 그래서 서사음도 그때 우리가 열심히 집에서 연습을 하면서 악기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뭘 해야 될까 하면서 들여다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주식이었어요. 우리가 경제활동을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뭐 어떻게라도 해봐야겠다. 그렇죠. 이런 위기의식. 근데 이제 그때 미국 주식 특히 S&P 500 이런 미국의 대표 우량주들을 모아서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눈을 뜬 거죠. 그게 그때 그 유능하고 똑똑하셨던 경제학 박사님이 S&P 500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뭐 미국 주식의 이제 우량주 펀드들 스파이, 뭐 QQQ 이런 것들을 조금씩 사보면서 이거는 뭔가 장기적으로 막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으면서 쭉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들이구나 라는 거를 좀 깊이 느껴서 하나 씨한테도 이제 권해서 스파이를 그때 제가 좀 사두게 했죠. 그래서 수익률이 괜찮게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항상 이 주식 투자에서 인간이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 자신감입니다. 나 좀 할 줄 아네? 나 좀 치는데? 이랬을 때 되게 오판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씨한테 권했다가 대박 망한 종목이 있습니다. 요즘도 주식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조금 볼드모트 같은 종목으로 다들 말하기를 쉬쉬하고 꺼리는. 왜냐하면 상처가 많아. 지금 여기 몰려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게 바로 카카오예요. 나한테 갑자기 김하나 카카오를 사라고 해서 제가 사라니까 샀죠.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걸 샀는데 아마 뭐 그 다음날 뭐 이런 식으로 반토막이 딱 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아픈 상처가 있는 주식이고 저는 근데 또 잘 모르니까 두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게 달이 지나고 해를 지나도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계속 그게 반토막인데다가 더 떨어지고 계속 파란색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앱을 열어볼 때마다 그냥 순수한 궁금증에 근데 이걸 나한테 왜 사라고 했어? 그리고 내가 물었잖아. 아니 그때는 선우 씨도 샀어 했더니 자기는 안 샀대. 아니야 나도 샀어. 아 진짜? 나도 물려있지 지금. 아, 설마 있어요? 내가 치사하게 나는 안 사면서 사라고 했겠어요? 그때 나는 안 아니야, 샀다라고 물려있어. 착각해가지고 왜 근데 나한테 사라고 했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내가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깊었던 거야. 아니 그랬더니 선우 씨가 나한테 얼마면 그 소리 안 하겠어 하면서 현금을 쏴줬어. 아니 왜냐면 미안하니까 미안하고 되게 책임감을 느꼈어요. 사실 나 때문에 손실을 보고 지금 더 오를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대신에 어디 가서 이제 얘기 좀 그만해라. 손실금을 좀 뭐랄까 손실금이 너무 뼈 아프다기보다 그게 너무 재밌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난 재밌진 않아. 선우 씨가 진짜 정색하고 화를 내면서 돈을 줘서 이게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깨달았죠. 돈으로 입막음을 하고 제가 또 그때 깊이 느꼈죠. 한국 주식은 잘 모르겠다. 근데 카카오가 이제 그때는 우리가 모두 다 카카오톡을 쓰잖아. 그리고 카카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가 망할 일은 없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 저의 오판이었죠. 그리고 또 제가 잘난 척하면서 하나 씨에게 뭔가 코칭해주는 입장이었다고는 하지만 또 저의 어떤 아픈 손가락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요새 삼성전자 주식이 엄청 올랐잖아요. 요새 25만 원도 넘었나?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저점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한 5배가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 씨한테 막 카카오를 권하고 그러던 시절에 삼성전자가 너무 싼 거야, 주식이. 우리나라 1등 기업인데 되게 저평가된 것 같다 싶어가지고 삼성전자를 열심히 모았어요. 그때 한 6만 원 정도에서.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이 제일 많았어, 그 당시에는. 오. 근데 또 떨어진 거야, 이게. 6만 원에서 더 떨어진 거예요? 5만 얼마 때까지 떨어져서 한참 갔어, 그게. 파란색으로 마이너스 거의 뭐 10% 이상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또 그때 너무 또 열이 받는 거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없어진 거지.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리고 예상이 안 되더라고, 이게. 한국 주식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오를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상태로 오래 유지가 되면은 그게 되게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져, 사람이. 심리가. 그래서 다시 6만 원대가 됐을 때 싹 다 팔았습니다. 저런. 아, 진짜 그러면은 지금 20몇만 원인 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상관은 다시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뼈가 아픈 거지. 많이 오르고 나서 그치. 다시 산 거예요? 근데 사람 심리가 어떠냐면 내가 싸게 샀던 주식을 한참 오른 뒤에 다시 훨씬 높은 가격에 사기가 쉽지 않아요. 자신의 손해와 어떤 그때 어리석음. 잘못된 판단을 확정짓는 것 같아서. 그렇지. 하지만 뭐 그래, 어리석은 건 어리석은 거고 지금 괜찮으니까 한번 다시 들어가 보자 해서 뭐 들어가기는 했고, 근데 이런 어떤 사례들을 갖고 있을 때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때 팔지 말 걸. 그때 더 살 걸. 그렇게 따지면 진짜 한도 끝도 없죠. 너무 많지. 어떤 재테크적인 후회 모먼트라는 것은 그냥 숨 쉬듯이 그냥 돌아보면서 후회할 게 너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생각하면 이제 인생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저는 경제 기사라든가 어떤 정보 같은 거에 빠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주식이라는 게 있구나. 뭐 이를테면 나는 자전거를 참 좋아하는데 어느 날 자전거 주식이라는 게 있구나 해서 근데 삼천리 자전거. 큰 금액은 아니죠. 그 눈에 갑자기 보인 거예요. 그 주식이 있다는 사실이. 근데 그게 이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눈에 딱 보였던 거였는데 난 자전거를 좋아하니까 주식을 갖고 있으면 기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사두는 거예요. 그런 건 약간 뚝뚝 떨어지는 거지. 굿즈를 사듯이 주식을 사는 거구나. 반도체를 좋아할 마음은 들지 않았어? 반도체는 또 잘 모르고 이름을 내가 아는 것들은 이미 너무 비싸니까 저는 재테크에 너무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은 나의 관심사도 그 금액만큼 앗아가는 거니까 잘은 못하겠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인의 관심사와 본인이 느껴지는 어떤 그 제품의 우수성 같은 걸로 주식을 사는 것도 또 좋은 투자 방법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내 주변에서 불닭볶음면을 진짜 많이 먹는데 싶어서 삼양식품 주식을 산 사람들이 큰 수익을 올리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어떤 B2C 기업들 주식은 내가 체감하기에 이 상품이 되게 좋아. 이 회사는 잘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접근했을 때 그 시점을 맞추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안 올라서 팔았다가 나중에 잘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마음이지만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저는 예전에 우리 집 구형 물걸레 청소기가 참 생각보다 열심히 청소를 잘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저 아이가 나를 도와 청소를 하고 있어.
황선우는 당시에 안 도와주는데 싶어서 그 주식을 샀다가 아주 오랫동안 오르지 않고 그냥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열어봤더니 볼게요. 그래도 17.43%의 수익을 올렸더라고요. 괜찮네요. 올리고 있더라고요. 자전거 주식은요? 아, 자전거 주식은 마이너스 22.661%네요. 하지만 그렇게 속상하진 않다는 거죠. 자전거를 좋아해서 산 거니까. 그쵸. 난 너무 무식하게 들려? 하지만 그때 선우 씨가 사라고 했던 스파이, 미국, 이게 이제 ETF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를 스파이는 미국 S&P 500 지수 추종하는 ETF 펀드인 거죠.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S&P 500이라는 것은 미국의 유망 기업 500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500개 기업의 주식을 분산 투자를 하는 거지. 그렇죠. 블렌딩을 했다 할까. 이 종목에 투자를 하면 그 기업들의 한 번의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우 씨가 그때 사줬던, 제가 사게끔 도와줬던 SPY, 스파이 이 주식은 82.67%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또 지금 오랜만에 카카오를 봤더니 보지 말라고. 마이너스 62.64%. 보지 말라고.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이 됐네요. 이제 보니까. 네. 이제 얘기 안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카카오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돈도 드렸고요. 예. 아니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요새 막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이 과연 벌기만 했을까. 그러니까 그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자기가 잘 되고 번 거는 좀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게 뭐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건 아니면 SNS 같은 데건 뭐 요새 그런 블라인드 막 그런 플랫폼에 뭐 자기 얼마를 벌었다 막 이렇게 자랑하는 글 그런 것도 많이 올라온다고 하던데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물려 있거나 손실을 본 사람들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야. 너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주식 앱만 열어도 고통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 것이다. 못하지. 근데 톡토로들도 요즘은 스파이는 다 아시지 않을까요? S&P 500 이런 거는? 아닌가? 절대로 모르고 있을 몇몇 친구들이 떠오르는데요. 아, 네. 그 친구들을 위한 방송이라고 오늘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잃은 자들은 조용하다. 그래서 신문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올해 2월에 나온 기사인데 2025년에 코스피 상승률이 70% 이상이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이 돈을 벌었는가? 이런 기사였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 10억 원 이상을 굴리는 자산가들은 2025년에 평균 40% 가까운 수익을 냈어. 근데 1,000만 원 미만의 소액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얼마일 것 같아요? 몇 프로일 것 같아요? 20%? 1%. 이거를 보니까 조금 타격감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코스피가 그렇게 올라도 부익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규모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지수 상승 추세에서 돈을 굴리면서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데 사실 그 시드머니, 종잣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대부분은 1,0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 근데 이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예금 금리만도 못 번 거야. 근데 이 이유가 계속 사고 팔고를 해서. 그런 사람들은 적금으로 묶어두는 것보다 못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아까 1% 수익률 기사가 너무 보수적인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또 다른 기사들을 좀 찾아봤어요. 다른 기사에서는 이제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 투자자 10명 중 7명이 수익을 실현을 했다라면서 개인 투자자의 67%,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거죠. 67%는 평균 912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이건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몇 억대 거래를 한 개인 투자자와 또 몇백만 원 이하를 다 평균을 내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겠죠. 그런데 33%,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의 개인 투자자는 평균 685만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익을 본 투자자 가운데서 수익 100만 원 이하 구간이 5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절반 반수 넘게는 이상이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의 수익이다. 왜 내가 이 기사에 마음이 좀 놓이지? 그렇죠. 이렇게 네. 좀 들어가서 바라보면 숫자로 보면 아까의 기사와 지금 기사 두 개를 종합해보면 그렇지.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은 많이 벌었겠지. 근데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뭐 손실을 본 사람들도 있고 번 사람들도 그렇게 크게 벌지는 않은 경우가 많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손해를 본 사람들은 말이 없고 조금이라도 번 사람들은 더 말을 하고 과대표가 되는 경향이 있겠죠, 확실히.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는 손해를 보았거나 한 사람들은 나만 빼고 모두가 수익을 마구 실현하면서 촥촥 나아가는 듯 보이겠죠. 그런 착시 현상이 요즘 확실히 좀 심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저는 이제 카카오와 삼성전자에서 받은 저의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은 역시 나랑 안 맞아 라는 생각으로 아예 멀리 했었어요. 한동안. 아, 스트레스가 되고. 그리고 이거는 예측이 안 된다. 왜냐하면 또 주식하는 사람들 사이에 유명한 말이 있어. 한국에서는 태풍 노루가 다가온다 할 때 무슨 주식이 잘 되는지 아느냐. 근데 우리는 태풍이 오면 일단 뭔가 되게 도시 시설 같은 게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좀 복원하는 뭐 건설 장비라든가 뭐 이런 주식이 잘 되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노루표 페인트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유사성으로만. 그 얘기를 듣고 그래 한국 주식은 너무 고도의 영역이다. 맞아요. 지난번에 젠슨 황과 이재용 회장과 뭐 등등이 치킨집에서 회동을 했다. 무슨 주식이 올랐느냐? 치킨집 주식이지. 올랐다. 다들 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물론 다 오르긴 했지만 그런 게 너무 어렵더라고. 진짜 어려워서 좀 멀리 하고 있었는데 또 너무 막 오른다고 하고 이러니까 저도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야. 내가 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뭔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사실 손해는 아니지. 그리고 대통령도 미국 주식에 가 있는 여러 자본금들을 국내로 돌리기 위한 여러 혜택을 주고 있어요.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RIA 계좌라고 해가지고 RIA? 네, 국내 시장 복귀 계좌. 그러니까 해외 주식에 이제 들어가 있는 자금을 RIA 계좌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팔아서 그 금액을 국내 주식에 재투자를 하면은 해외 주식은 원래 한 해에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보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그런 혜택을 제공하는 굉장히 똑똑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뭐 그런 것들도 만들어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저처럼 정보를 좀 알아보고 공부하기를 별로 즐기지 않는 사람도 대통령이 권한 종목이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조금 샀지. 그게 눈에 이제 트위터였나 어디에서 제 눈에 들어와서 그걸 또 조금씩 사봤는데 사자마자 바로 떨어지더니 그때 아마 전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주식 앱을 자주 열어보지 않는데 최근에 열어봤더니 올라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씨 같은 마인드의 사람이라면 관심 깊게 또 봐야 되는 게 5월 22일에 국민 참여형 성장펀드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들이 참여하게 자본금을 모아가지고 각 운용사에서 운용을 하는 상품인데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손실금의 최대 20%인가를
국가에서 보전을 해줘요. 대신에 이제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거야. 5년인가 아마 돈을 빼지 못하고 계속 넣어놔야 될 거예요. 연금처럼. 근데 황선우가 김하나 손실금에 대해서 보전을 줬잖아, 카카오. 그런 건 거야. 괜찮지. 저도 그런 이제 심리적인 어떤 요동을 겪었는데 저의 재테크에 대한 입장은 항상 명확하고 그걸 늘 상기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는 본업이 있다. 본업을 침해하게끔 나의 시간이나 나의 관심이나 나의 어떤 두뇌 자원을 돈을 들여다보는데 쓰지는 말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금 이자보다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다가 모은 돈들을 넣어놓고 최대한 좀 잊어버릴 수 있게 자주 들여다보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본업을 훨씬 잘하고 싶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제가 2000년도에 처음으로 대기업 광고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우리 기수 말고 우리 선배 기수, 한 기수 위까지 주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우리 사주 제도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우리 기수부터는 그게 안 나온다라고 했고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뭐 20몇 살이었고 그때는 지금처럼 재테크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던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잘은 실감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선배들이 자리에 있는 컴퓨터로 그 주식 그래프를 업무 시간에 계속 켜놓고 들여다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의 어떤 심리적 필터가 작용했는지는 몰라도 내가 보기에 진짜 일을 잘하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경우가 없어. 그분들은 이제 밤에 미국 주식하겠지. 집에 가서. 이 사람 생각이 왜 이래? 아니 그 사람들은 광고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광고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듯 보이고 내가 보기에 좀 일에 그렇게까지 진지하지 않은 사람들 내가 보기에 좀 일을 그다지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후배의 눈으로도 조금 그렇게 보인 선배들은 그렇게 주식 그래프를 보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 그게 멋져 보이지 않았던 맞아요. 거예요. 왜 자기 본업을 해야 할 시간에 자기 일도 후배들에게 존경심을 이끌 만큼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면서 저 주식 그래프만 저렇게 들여다보고 있을까? 근데 그 인상이 계속해서 지금도 남아 있어요. 선우 씨나 저나 재산 운용 또는 경제 활동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더 낮게 만드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가장 큰 자산 가치는 우리 둘의 몸과 마음으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제가 최근에 트레토로님과 3년 넘게 하던 PT를 이제 졸업을 했는데 PT의 1회당 비용이 높은 편이죠. 근데도 이것은 내 몸에 투자를 해서 나는 오랫동안 이 몸을 잘 활용하고 또 이걸 통해서 경제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다면은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고 또 팟캐스트를 할 때 광고와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수다와 여러 가지 그 비율을 잘 조정해서 우리가 너무 버겁지 않으면서도 또 사회적으로 보람도 느끼면서도 우리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 그것에도 신중하게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활동을 시작할 무렵만 하더라도 또 그 전에 우리가 더 어릴 때 신문지상 같은데 더 많이 오르내리던 말은 재테크란 말 이전에 불로소득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투기라는 말이 있었고 그때는 복부인이라는 말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자산의 증식을 적극적으로 꾀하지 않으면 뭔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절대 아니었죠.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노동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앞에 또 불로라는 말이 아주 불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불로소득이라고 하면
떳떳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산을 증식시킬 때 그렇게 부르곤 했고 그 뉘앙스가 저희 세대만 해도 좋고 건전한 느낌으로 다가오진 않는 거죠. 근데 요즘은 내 꿈은 건물주 이런 이야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그리고 뭐 얼마 벌면 파이어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의 표현들이 아주 스스럼 없이 쓰이고 많이 권장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조급함이나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될 것 같은 게, 우리가 그렇게 가치를 높이 평가해서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 우리가 주식을 사려고 하는 그 기업을 성장시키는 동력은 결국 그 기업에 속해서 열심히 생산성을 발휘하는 노동자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단위의 경제가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본업에 충실한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MTS 화면 주식창을 너무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실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내가 우량주 위주로, 그리고 위험성이 덜한 ETF 위주로 투자를 해놓고 좀 잊어버리면 좋아요. 그런데 요새같이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는 막 급등하는 주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루 만에 막 상한가를 가고 이러는. 근데 또 그런 식으로 단타 매매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돈을 단시간에 큰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례가 보이니까 직장인들도 나도 그러면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그 단타 매매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간대가 이제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아침 9시부터 한 1시간? 2시간 안에 모든 것이 결판이 나거든요.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9시부터 오전 시간이 회사에서도 되게 제일 중요한 시간대잖아요.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높은? 가장 뭐 회의도 많고 집중해서 내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막 점심시간에 밥 먹고 이제 사무실 들어가다가 한번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런 오전의 황금 같은 시간을 내 본업에 더 충실한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단타 매매라는 것은 냉장고 문을 너무 수시로 여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책이라웃 그 도서 소개 팟캐스트를 할 때 선우 씨가 저를 약간 AI처럼 활용하곤 했었는데, 책을 사서 던져주면서 요약해줘. 이 책 관심 가서 주문했는데 이렇게 두꺼운 줄 몰랐어. 한번 읽어보고 요약해서 알려줘? 그게 1000몇백 페이지인가 그랬는데 갑자기 그걸 주면서 요약해줘. 그래서 또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이었는데 그 책은 워낙 또 유명하고 그 책이 신간으로 나왔을 때였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궁금하긴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고 선우 씨한테 요약을 해줬는데, 그때 아직도 잘 기억이 나는 게, 그 책이 우리의 인지의 오류 같은 것들을 보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와 스킬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그 중에 내가 그것을 너무 짧은 기간 사이에 여러 번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 좋은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 오류를 가중시키고 그것에 더 많이 노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중요성이 편향되는 그런 것에 대한 게 있어서, 그게 이제 어딘가에 투자를 했으면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것을 믿고 그냥 좀 들여다보지 않고 두는 것에 연관된 그런 부분이 있었죠. 제가 그렇게 요약해줬던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식창을 계속 열어보면서 파란색이면 기분 나쁘고 막 빨간색이면 좀 기분 좋아지고 이런 걸 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톡토로 여러분, 재테크는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로소득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노동을 통해서 창출한 가치를 성능 좋은 냉장고에 잘 보관을 해둔다면 좋겠죠. 아까 선우 씨가 한 아니에스 행님께, 선우 씨 어머니께 하나는 선비 같은 아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저희 엄마 지난주에 나오셨던 이옥선 작가의 경우 저한테 어린 시절에 저희 집이 풍족한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딴 집에는 있는 여러 가지 기기 같은 게 너무 없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왜 우리 집에는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가 없느냐. 왜 우리 집엔 이것도 없고 뭐도 없고 뭐 비디오도 없고 없어요. 이렇게 어릴 때 물어봤더니 저희 엄마가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야 우리 집은 가난한 선비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른 때 하나야 돈이라는 거는 지저분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건네줄 때 봉투에 넣어서 보이지 않게 주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적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고 엄마가 나를 관찰을 해봤더니 너무 돈을 기피하는 멀리하는 사람이 된 거 아니야? 그래서 너무 돈 개념이 없는 거지. 근데 그거는 우리 아빠를 닮은 거죠. 그 얘기했었죠. 우리 아빠 술 취해가지고 부산 끝에서부터 끝에 있는 우리 집까지 택시를 타고 오는데 지갑 속에 있는 모든 돈을 택시 기사님께 드리면서 기사님 내가 가진 전 재산이 이만큼인데 낼로 집에 좀 데려다 주이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여튼 엄마가 봤을 때 엄마가 돈과 우리 집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를 당시 기억하고 있지는 못했겠지만 엄마가 나를 관찰해보고 얘가 경제관념이 너무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한 번은 그건 좀 더 나중의 일이었어요. 로자문드 필처의 조개 줍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고 엄마가 그중에 참 좋았던 구절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강조하면서 들려줬던 얘기가 뭐였냐면 돈은 중요해요. 모피코트, 진주 목걸이, 하와이 여행 같은 걸 살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돈으로 정말 중요한 걸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독립, 품위, 교육, 시간 같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또 돈으로 살 수도 있다. 그렇기에 돈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저한테 해줬었는데 재테크라고 하는 것을 너무 기피할 필요도 없고 돈은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가치를 손실 없이 잘 보존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공부는 하는 것이 좋겠죠. 왜 주변에 막 그런 후회를 많이 달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때 나도 하이닉스 살 걸. 뭐 그때 어디 뭐를 사둘 걸. 근데 이렇게 뭐 할 걸 하는 사람들을 요새 껄무새라고 한대요. 앵무새처럼 껄껄을 많이 붙여서.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돌아보면 정말 어떤 인생 전체가 너무 많은 기회를 놓친 것처럼 생각이 되겠죠. 근데 뭐 각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지는 몰라도 다른 누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실을 놓고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클 것 같고 살아가는 자세에 있어서 그리고 몇 년 전에 뭘 할 걸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 그러면은 그렇게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게 앞으로도 그런 기회는 계속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잡을 사람들은 잡겠지. 그때를 예전에 내가 뭘 할 걸 하고 후회하고 있기보다는 앞으로 올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정보에 내 채널을 열어놓고 좀 경제 뉴스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하면 좋겠죠. 맞아요. 그리고 그런 기회가 올 때 어느 정도 잡기 위해서는 여윳돈이라는 게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윳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생활을 계속 여유롭게 해서는 여윳돈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 기초적인 것들 있잖아. 어느 정도는 절약하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소박한 삶에 만족하면서 모으기도 하고 만족력을 키우고. 그렇죠. 우리가 부자로 사는 법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게 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누가 얼마를 벌었다고 할 때 그만큼 잃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착실하게 조금씩 모아가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새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원금을 보장해 주면서 이자까지 주는 그런 훌륭한 금융상품이 있다던데 그게 적금인 거야.
발상의 전환인 거죠. 금리가 너무 낮다지만 그래도 마이너스가 되는 일은 없으니까. 잃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파란색 마이너스 숫자의 공포를 경험을 해봤잖아요. 적금 예금은 절대로 파란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요새 나만 삼성전자 없어, 하이닉스 없어라고 슬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국민연금이 열심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수익을 내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 줄 것입니다. 그게 결국 우리에게도 다 돌아온다. n분의 1로 돌아온다. 그럼요. 참 좋다. 갑자기 부자 된 것 같지. 재산이 늘었다는 게 화제가 될 경우는 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속도? 그런 기간보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수익을 올렸을 때 그것이 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부러워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욕심을 또는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차곡차곡 쌓아간다면 그것도 단기간은 아니지만 나에게 안정적이고 착실한 수익을 가져올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그리고 소액으로 적립식으로 모아가기가 참 잘 돼 있는 세상입니다. 많이들 찾아보세요. 이 한마디 어딘가에 넣었으면 좋겠다. 뭐? 코스피 7000 시대 나만 뒤처지는 걸까 싶지만 여럿이 같이 뒤처지고 있다. 야, 너도 카카오? 여둘 애드 시간입니다. 이번 여둘 애드에서는 저희의 동료 팟캐스트를 광고하겠습니다. 네. 광고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구독하고 있는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청취자의 한 명으로서 이 팟캐스트가 돌아온 것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동료 팟캐스트라고 했지만 엄밀히 선배님이 운영하고 계신, 선배님이 편집장으로 계신 오디오 매거진입니다. 김혜리 기자님의 조용한 생활입니다. 지난 1월에 시즌 1을 마감을 하고 한 3개월 정도 휴지기를 가진 다음에 시즌 2가 5월 7일부터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조용한 생활이 시즌 1이 진행되는 동안 쉰 적이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놀라운 포인트였죠. 아마 톡토로들 중에서도 조용한 생활 청취자, 그러니까 생활인이기도 한 분들이 꽤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거의 5년 동안 쉬지 않고 이어오던 조용한 생활이 잠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시즌2로 돌아왔어요. 저희가 영광스럽게 미리 들어봤는데 아주 알차고 재미가 있습니다. 사실 미리 들어본 버전이 완전히 편집이 된 버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듣다가 깜짝 놀랐는데 한참 이야기를 듣다가 잠깐 이건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이런 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전까지는 편집본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녹음할 때 중간중간 쉬고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멈칫거리고 실수해서 다시 하고 이런 게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오디오 매거진 이 한 편 한 편이 길이도 상당하고 그 길이가 가지고 있는 깊이와 한 주제를 다루는 넓이 같은 것도 아주 치밀하고 광범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거를 편집 이전의 과정이 이렇게나 매끄럽게 한 호흡으로 쭉 긴 대화가 이어진다는 게 이것은 요즘 정말 찾아보기 힘든 굉장한 능력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마도 김혜리 편집장님의 힘이겠죠. 너무나 좋은 인터뷰어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번에도 여러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를 담당하고 계신 여러 기자님도 있고 작가님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그렇죠. 게스트들. 네, 그 게스트님들에 따라서 이 김혜리 편집장님의 대화 톤이 매번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인터뷰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어떤 친밀도나 관계나 이런 것이 말투와
분위기 같은 것에 반영이 되죠. 이게 아마 글로 된 인터뷰에서는 좀 느끼기가 쉽지 않은 정제가 될 텐데. 음성 인터뷰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매 편이 다 각각 다른 개성과 재미와 호흡이 있어요. 어떤 코너에서는 함께 어떤 정보를 리포트해 주듯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코너에서는 우리와 함께 학생이 되어서 강의를 듣는 것처럼 이야기가 이어지고 어떤 데서는 너무 신나는 수다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 신나는 수다에 해당하는 것은 이번 시즌2 5월호의 무료 공개 회차이기도 한 만화가 이종범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책 읽는 의자 코너인데요. 책 읽는 의자는 시즌1부터 오랫동안 이어온 코너이고 여기에 이번 5월에 게스트분이 이종범 작가님인 거죠. 왜 김혜리 기자님이 원래 줄거리의 황제잖아요. 요약을 진짜 잘하죠. 내용 요약. 이 줄거리의 황제와 이종범 작가님은 맞장구의 신이야. 아 진짜 케미가 너무 좋더라고요. 두 분의. 너무 재밌어요. 두 분이 수다를 떠는데. 그리고 이게 만화 이야기여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 맞아. 왜냐하면 만화와 팟캐스트의 공통점인데 다 보여주지 않잖아요. 유튜브로 영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그걸 보고 있으면 그냥 이미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면 팟캐스트는 다른 할 일 하면서 들으면서 빈 공간을 채워 나가잖아요. 근데 만화라는 매체 자체가 또 그런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두 분이 만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또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일부러 이 소개되는 만화들의 그림을 찾아보지 않았거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작품이 어떤 만화일까 상상하는 재미가 너무 크더라고요. 저는 이종범 작가님이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게 처음인데 이분 너무 재미있게 말씀을 잘하시고 스토리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콕콕 집어가지고 머릿속에 잘 들어오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의 관심사가 어떤 장르만의 특성을 관찰하는 즐거움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인간의 개개의 개성에 대한 그 캐릭터의 다름에 대한 탐구와 인간이라고 하는 종 전반을 아주 거시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 공통된 것에 대한 통찰 그런 것을 또 만화로서 어떻게 구현하는가 그 연출에 감동하는 포인트 이런 게 얘기만 들어도 톡토로들이 들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작가님이 추천하신 두 작품이 뭔지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제가 들으면서 설거지를 하는데 이걸 찾아봐야겠다. 나한테 너무 취향 저격이겠다. 맞아요. 소개해 주신 두 개의 작품이 다 어떤 만화인지 굉장히 궁금해졌고 이 책 읽는 의자 코너에서 이종범 만화가님이랑 김혜리 편집장님이 굉장히 서로의 공통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티키타카가 좋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편집장님이 정말 굉장히 훌륭한 인터뷰어면서도 본인이 완전히 무지한 분야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재밌어지는 코너도 또 있었습니다. 그게 생활력이라는 코너고 저는 시즌 1 때도 이 코너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번 시즌에도 없어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다행히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한번 출연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동거의 기술이라는 편에 출연을 했었죠. 어떤 같이 살아가는 그런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이번에 생활력 코너에 출연을 하신 분은 아마도 전문 잡지 중에서 우리가 좀 생소하면서도 이름을 모를 수가 없는 잡지일 것 같아요. 월간 산 윤성준 기자님이라는 분이시고 요새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야외 활동을 하기가 좋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초보를 위한 등산의 전반적인 지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거든요. 근데 계속 이 인터뷰어와 인터뷰의 사이에 긴장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창과 방패 같은. 윤성준 기자님은 어떻게든 되게 준비할 거 별로 없고 가벼운 마음으로 중간에 올라가다 내려와도 되니까 동네 뒷산부터 시작을 해보자. 언제든 산에 가실 수 있다. 근데 김혜리 편집장님은
이분이 어딜 봐도 약간 운동이나 야외 활동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거부할 만한 구실을 만들어서 살짝 한 발을 빼는데 이 관계 또 너무 재밌습니다. 난 그 여러 핑계 중에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등산 스틱은 왜 쓰는 거예요? 이런 거 묻잖아요. 근데 산을 안 다니는 사람한테는 등산 스틱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해. 그랬더니 윤성준 기자님도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는데 팔을 사용해서 오르막 내리막에 다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힘을 분산시킬 수 있고 멧돼지가 나오면 들개가 나오거나 하면 쫓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김혜리 편집장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저의 공포는 제가 스틱을 잘못 딱 짚었는데 그게 평평 날아가서 굴러 내려가서 올라오는 등산객의 눈을 콕 찌르면 어떡하나. 그런 공포가 있다. 이렇게 턱없는 온갖 우려를 표하시는 거죠. 너무나 팽팽하죠. 근데 저 역시 등산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으로서 이 월간산 기자님 얘기 듣다 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꼭 정상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만 버리면 가볍게 물 조금 가지고 산 언저리에서 자연을 느껴보다가 언제든 내려와서 맛있는 거 먹고 헤어지는 그런 식으로 등산을 즐겨볼 수도 있겠다라고 마음의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쏠쏠한 팁들이 많았는데 화장실은 우선 밑에서부터 가고 올라가라. 위쪽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치. 그리고 물을 목말라치기 전에 마셔라. 너무 갈증이 나면은 콸콸콸 많이 마시게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서울로 한정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동네 뒷산, 어디에나 뒷산이 있으니까 뒷산을 가보고 인왕산, 북악산, 또 괜찮다 싶으면 아차산, 안산도 있고 초보자들이 가기에 괜찮을 만한 산들을 여러 개 추천을 해주시는데 다 납득이 되고 또 초심자들이 이런 날씨에 옷을 어떻게 입고 가면 좋은가? 왜 면 티셔츠를 입고 가면은 감기에 걸릴 수 있는가? 그렇죠. 나일론 소재의 옷을 입어라. 물은 얼마나 가져가고 식사 대용으로는 어떤 걸 가져가는 것이 좋겠는가? 어떤 장비까지는 지금 필요치 않은가? 이런 거를 다 촘촘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바람이 하나 있다면 앞으로도 이 생활력 코너에서 좀 연이어서 신체 활동, 운동이라든가 아웃도어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좀 후속 기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김혜리 편집장님이 어떤 지적인 주제에 대해서 다룰 때는 우리를 굉장히 저 높이까지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야외 활동에 관한 컨텐츠를 하니까 한없이 우리를 약간 마음 편하게 문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낮은 곳에서. 그래서 이렇게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제를 생활력에서 계속 담당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활인으로서의 바람도 품어봤습니다. 조용한 생활의 PD님이신 강소희 PD님과 김혜리 편집장님이 함께 이 시즌2를 기획하는 방향 자체가 방송을 기획하고 녹음하는 우리 스스로도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먼슬리 매거진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나눠 듣는 분량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분량이 여러 코너가 많죠. 저희는 집중적으로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을 계속 쉼없이 시간이 날 때마다 김혜리 기자님의 목소리와 함께 여러 지식과 정보를 얻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잖아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내21과 월간 객석, 또 시대를 풍미했던 문예지들, 이번에는 월간 산까지 여러 이른바 교양 잡지라고 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다 분화되어 있고 또 아주 전성기를 누리다가 지금은 종이 잡지가 많이 쇠퇴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김혜리 편집장님이라고 하는 믿을 만한 프리즘을 통해서 여러 분야를 조망해 보기도 하고 또 아주 특히 이제 미술에 대해서 이번 시즌에도 말씀을 해주시는 이진숙 미술평론가님이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규모 전시를 하는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그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 이 사람의 여러 성쇠와 부침에 대해서 쫙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데미안 허스트의 전시를 보러 갈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번 전시는 굉장히 그 잔혹성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되고 또 온라인에서 전시에 대한 반대 서명 운동도 일어나고 했죠. 저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도판을 본다거나 그것에 대해서 책을 읽거나 기사를 읽거나 한다는 것은 저한테 꽤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조용한 생활을 통해서 뭐 역사적인 것, 평론적인 시선, 사회적인 반향 이런 것까지를 쭉 긴 호흡으로 얘기를 풍성하게 들려주시니까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고퀄의 강의를 집안일을 하면서 이렇게 들을 수가 있을까 싶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맞아요. 상상미술관이라고 하는 이 이진숙 선생님의 코너가 늘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저도 사실 미술전시를 다 챙겨서 보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때가 많은데 이 상상미술관을 챙겨 들으면서 아 지금 중요한 전시가 어떤 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미술계의 흐름이 뭐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따라잡을 수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유용한 코너이고요. 또 비슷하게 극장전이 그런 역할을 하는 코너예요. 근데 이진숙 선생님은 시즌 1 때부터 상상미술관 코너를 쭉 이어서 진행을 해주고 계시고 극장전 코너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가 바뀌었어요. 김소미 시내21 기자가 출연을 하는데 김혜리 편집장님이 필름클럽이라고 하는 또 우리가 사랑하는 영화 팟캐스트도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필름클럽에서 영화 이야기를 할 때와 이 극장전에서 또 같은 작품에 대해서 다룰 때도 있거든요. 근데 또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달라졌을 때 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이야기의 내용이나 디테일 같은 것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발견하게 되는 재미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 극장전 코너의 좋은 점은 영화 개별적인 작품에 대해서도 깊이 얘기를 나누지만 영화 업계에서의 어떤 흐름, 특히 맞아요. 이제 시내21에서 취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님과 얘기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되게 요즘에 영화계에 이런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올해 개봉작 중에서는 이런 작품들이 예정되어 있고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를 좀 업계 분석, 산업 리포트까지 같이 해주기 때문에 저처럼 좀 정보 중독인 사람은 정말로 잡지 지면을 읽듯이 이런 소식들을 접할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장점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영화 한 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번 영화는 악프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였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요. 이번에 또 신설된 코너 중에 너무 재밌는 코너가 생겼잖아요. 미국 영화 /사. 이게 뭐냐면 서양사학자이고 사학과 교수님인 박진빈 선생님을 모셔서 미국 영화를 통해서 미국 역사를 들여다보는 그런 코너인데 이게 김혜리 편집장님의 영화라는 전문 분야를 베이스로 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작품들이 미국 영화가 많잖아요. 그 영화들을 통해서 미국 역사를 들여다보는 특히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문제적인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역사를 돌아보는 그런 코너인데 또 이 박진빈 선생님이란 분이 조용한 생활 시즌2가 발견한 보석인 것 같아. 이 두 분의 콜라보는 사건입니다. 너무 흥미진진하고 두 분의 합도 너무 좋고 그리고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내가 똑똑해지는 것 같아. 정말 지적인 자극이 많이 되는 코너이고 내가 미국사에 대해서 사실 책을 찾아서 읽는다고 하면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 쉬울 것 같은데 책을 주문하기 전에 이미 지쳐. 그동안 봐왔던 영화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짚어주니까 되게 흥미진진하고 또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지적이면서도 상당히 웃깁니다. 이거를 톡토로들도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첫 회에서는 미국 흑인사 중에서도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미국 흑인 노예제의 역사와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해주시는데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고
여러 지금 인종 문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시야를 아주 넓혀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노예 12년이라든가 시너스 같은 영화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서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죠. 톡토로들 뿌리 알아? 쿤타킨테 뿌리 기억하시는 분들 꼭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 단골 멘트 안 해요? 건강검진 받으라고? 다들 건강검진 받고 있어. 그리고 비사이드라고 하는 역시 신설 코너죠. 여기 제목에 들어가는 B가 브랜드의 B인 거죠. 맞아요. 어떤 한 브랜드를 탐구하는 이야기. 이 코너도 참 재밌습니다. 시작이 좋죠. A24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 제작사.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분은 박찬용 에디터님인데요. 제가 이 박찬용 에디터님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저희 집 근처에 커피 원두 사러 잘 가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주문을 해놓고 북카페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에 놓여있는 책을 이렇게 넘겨봤는데 박찬용 에디터님이 쓰신 책들 몇 권이 거기 있었던 거죠. 아마도 카페 사장님이 팬이신 것 같았어요. 근데 거기에 맛 관련해서 취재를 한 그런 책이 있었고 맞아. 그 책 재밌었어. 그중에 덕화명란을 취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맞네. 그래서 여러 가지 흥미롭게 읽어보다가 야 이분 참 글을 재밌게 쓰시는구나. 취재를 발로 뛰어서 열심히 하고 글을 재밌게 쓰는 분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를 들은 것은 처음이었고 이분도 참 재밌으시던데요. 좀 자기는 안 웃으면서 은근하게 남들을 웃기는 걸 즐기는 그런 분인 것 같고 특히 이 브랜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이번에 A24라는 영화사에 대해서 다루니까 미국 영화사 코너에서 그렇듯이 영화라는 본인의 본진을 바탕으로 이제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대화를 할 때 이 김혜리 편집장님의 지식과 영화 요약의 능력이 또 빛을 발하더라고요. 이렇게 알찬 코너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하나하나를 저희가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본인이 산책할 때, 작업할 때, 마감할 때 조용한 생활을 자주 들으시는 그런 청취자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시즌2가 돌아왔다는 것을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고 혹시나 아직도 조용한 생활의 존재를 모르셨거나 아니면 팟빵이라는 플랫폼을 잘 이용하지 않아서 구독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새로 구독을 하셔도 아주 듣는 생활이 풍성해지실 거라고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조용한 생활은 팟빵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에서 들으실 수가 없어요. 팟빵에 들어가셔서 밑에 보시면은 카테고리 중에 매거진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매거진 탭을 누르시면은 거기에 저희가 또 소개하기도 했던 정희진의 공부도 있고 김혜리의 조용한 생활이 매달마다 올라오는 거죠. 시즌 1에 비해서 시즌 2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문턱을 조금 더 낮췄습니다. 구독료가 5,900원. 원래 7,900원이었는데 5,900원으로 조금 더 편히 들으실 수 있도록 가격을 낮췄고요. 그리고 시즌2를 구독하시면 시즌1의 지금까지의 모든 에피소드를 다 과거로까지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매거진의 제목이 조용한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시끌벅적한 팟캐스트를 듣든 유튜브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시원하게 웃을 때도 있지만 조용한 말소리가 그리고 아주 지적이고 밀도 높은 대화가 귓전에서 계속 흐른다는 것은 저는 잘 쓰인 책을 읽는 것과도 비슷한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 유익하고 편리합니다. 편리까지? 왜냐하면 설거지하면서 들을 수 있으니까. 걸으면서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을 차분해지게 하는 효과도 있어서 저는 지난 한 주가 참 좋았거든요.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맞아요. 아마 톡토로들이라면 그런 삶의 방식에 익숙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좋아하실 것 같고 마치 여둘톡이 지향하는 방향이 귀로 듣는 일상 에세이에 가깝다면 조용한 생활은 거기서 조금 더 확장된 매거진 버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을 같이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종범 만화가가 출연하신 책 읽는 의자 코너를 저희가 참 재밌게 들었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시즌 1에 이 책 읽는 의자의 에피소드들을 묶어서 책이 나왔어요. 제목이 우리가 사랑한 책이라는 제목이고 시즌 1에 출연하셨던 신영철 문학평론가 그리고 그림책 작가 이수지 작가님, 박정민 배우 그리고 존 버거의 작품들을 많이 번역하신 김현우 번역가 이런 분들이 출연하신 에피소드들의 내용을 묶어서 출간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분들이 출연하신 에피소드들도 여러 편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야기가 참 알찼거든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같이 책 읽는 것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느끼는 독자들이라면 이 책도 아마도 재밌게 읽으실 것 같습니다. 월 구독료를 5,900원으로 낮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방송의 밀도와 퀄리티는 타협하지 전혀 않았습니다.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5,900원이면 보통 책 한 권, 얇은 책 한 권 가격의 절반 정도잖아요? 아니야, 책이랑은 경쟁하지 말자. 책 읽는 사람도 적기 때문이죠. 저희가 오늘 재테크 이야기 했는데 우리 5,900원 정도의 수익은 매달 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5,900원을 내고 지금 5월호를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이득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5,900원에 이런 고퀄리티의 듣는 생활을 누리실 수 있다는 것. 개 이득 아닐까요? 너무 저렴하지 않아요?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85화는 옥선에게 물어봐 회차였죠. 생강토로님이 댓글 남겨주셨네요. 이번 회차 고민 상담도 좋았지만 옥선 여사님의 미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생애 감각을 깨우는 일이다 라는 희대의 어록이 나와서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간만에 귀에 쏙 들어오는 명언이었죠. 수많은 톡토로들이 또 자신의 덕질기를 보내주셨어요. 생애 감각을 공유해 주시고 계십니다. 익룡님의 댓글입니다. 옥선 작가님 덕분에 몇백 년 만에 팟빵 댓글창을 여네요. 사연을 들으신 후 경험과 지혜가 엿보이는 조언을 하시는 옥선 작가님의 단단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수시로 드는 무기력감을 빨리 털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같은 지혜와 자신감은 그냥 나이가 들면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고민한 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만 삶의 끄트머리에서 쥐어볼 수 있는 진주알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주위의 다른 어른들만 둘러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셨네요. 짱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여성인권 문제로 남편과 다투셨다는 사연을 들으며 제 신혼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느덧 결혼 10년 차가 되었지만 신혼 때만 해도 여성인권 문제로 나를 세우며 자주 부딪혔거든요. 제 남편 역시 사연자분의 남편처럼 비슷한 반응을 보였고 그때는 이혼까지 생각할 만큼 울분이 터지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함께 살아가며 다양한 일들을 직접 보고 겪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젊은 여자라는 이유로 운전 중 아저씨들이 언성을 높이며 함부로 대하다가도 남편이 차에서 내리면 바로 태도를 바꾸고 사과하는 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가 찾아가면 귀찮아하며 짜증 섞인 태도로 일을 미루던 사람들이 남편이 가면 훨씬 예의 바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일들처럼요. 남편은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을 제 옆에서 지켜보며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차별과 불합리를 조금씩 체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본인은 직접 겪어보지 못했기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현실을 보면서 서서히 변해갔죠. 게다가 딸까지 낳고 나니 이제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여성이라는 존재를 예전과는 훨씬 다르게 바라보고 행동합니다. 선우 언니의 우리라는 개념이 같은 남성 집단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직도 남성 카르텔이 분명 존재하는 사회이지만 사연자분의 남편도 언젠가는 직접 보고 느끼며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셨네요. 네. 많은 분들이 사연에 공감도 해주시고 또 본인의 경우에 대해서도 써주셨어요. 우동만두님의 댓글도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결혼 21년 차인데 저희 시댁은 음주를 좋아하셔서 모이면 늘 숙박을 하는 게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 힘들더라고요. 저희 친정 쪽 친척들은 멀리 살아도 하루 종일 놀고 밤에는 다 집에 갔던 문화였어서요. 피치 못할 경조사나 일이 있을 때는 저도 그 박에 동참하고 또 힘들 때는 빠지기도 하면서 지내오니 이제 어느 정도는 낄낄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게 됩니다. 시댁 경조사 사연을 듣고서는 톡토로님이 투잡 뛰는 느낌이라 여겨졌어요. 이게 내 집 일이 아니고 남편 집 일이면 무조건 힘들어요. 게다가 주중에 일하면 주말에 집안일이 밀리고 주말에 못하면 또 그 다음 주 한 주가 힘들어지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 맞벌이하며 주말에 시댁 갈 때 진짜 고역이었습니다.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대전 시어머니 사연은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일은 회사 일처럼 딱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가 있으면 저럴 때도 있고요. 반대로 친정엄마가 오시는데 숙소에서 주무신다고 해도 마음이 괜찮을까요? 일정을 일부러 변경했다고 해도 톡토로님을 일부러 힘들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실 거예요. 마음이 편하진 않겠지만 이로 인해 벌어진 불편을 조금 감수한다면 나중에 다 톡토로님의 복으로 돌아올 거예요. 대신 힘드시니 밥은 사 먹고 최대한 밖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딱 잠만 주무시게 일정을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어머님이 아니라 남편이나 나의 친구라도 재워보낼 것 같네요.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깁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10년 정도는 맞춰가느라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주장도 많이 못 펼쳤고요. 다시 생각해보면 누가 틀린 게 아니라 달랐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틀리면 바로 잡으면 되는데 다른 건 누구 잘못도 아니라서요. 톡토로님들은 현명하시니까 모두들 슬기롭게 극복하실 거라 믿어요. 결혼 새내기님들 응원합니다. 추신 1. 페미니즘 관련 사연 남편분은 딸을 낳으시면 진짜 바뀌실 겁니다. 제 주변에 많은 남자들이 바뀌었어요. 성별을 정할 수 없으니 아쉽네요. 추신 2. 박지훈 팬 톡토로님, 저도 요즘에 푹 빠져서 못 헤어나오고 있어서 내적 친밀감이 무척 크게 듭니다. 저는 연예인에게 잘 빠지는 스타일이라서 동료들한테 말하고 같이 연대하고 재밌게 즐겼던 기억이 나요. 당당한 지훈 팬덤 메이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하셨네요. 이번 옥선에게 물어봐 이후로 정말 긴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맞아요. 특히 팟빵에 댓글로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신 분들이 많은데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도 접속 가능하다면은 팟빵의 댓글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근데 남편들이 딸을 낳으면 많이 바뀐다라고 하는데 여성들은 남성에게 이입하는 것을 사실 늘 훈련받게 되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문화 콘텐츠도 그렇고 표준적인 인간을 남성으로 상정하고 남성을 더 먼저 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 서사를 읽으면서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이 인물이다라고 이입하는 것을 은연중에 훈련을 어린 시절부터 받게 됩니다. 근데 남성들이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한 생명을 책임질 때가 되어서 그 생명이 딸일 경우에 그제서야 바뀌곤 한다는 게 아들이면 그럼 어떡할 거야? 그게 그러게요. 참 많이 기울어져 있죠. 아쉽네요. 그래도 딸을 낳아서 키우면서 변화하는 남자들이 절반은 된다는 거니까 다행이죠. 그렇죠. 캡틴 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카타르에서 지내고 있는 캡틴 토로입니다. 떼토로님 사연 듣고 용기 있게 삶을 개척하고 계신 모습에 응원을 보냅니다. 에스테틱으로의 방향 전환, 현재 하고 계신 일의 이야기를 듣다가 도움이 될까 댓글을 남겨보아요.
제가 지내고 있는 중동에도 묵은 때를 벗기는 목욕 문화, 하맘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대중 목욕탕과 같아 처음엔 참 신기했답니다. 카타르에는 프라이빗한 공간에 작은 욕조, 세신을 할 수 있는 공간, 에스테틱 마사지, 네일, 페디큐어까지 함께 갖춰진 살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 전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나중에 떼토로님만의 손길로 만들어진 공간이 생기길 바랍니다. 어제 어린이날 자녀분도 좋은 시간 보냈길 바라는 지구 반대편 캡틴 토로입니다 하셨네요. 숨토로님도 이런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신하는 분 사연 듣고 생각나서 글 남깁니다. 저희 동네에 1인 세신샵이 있어요. 젊은 여자 사장님이 운영하세요. 저희 엄마의 세신 알아보다가 발견한 곳이에요. 목욕탕을 못 가거나 꺼리는 분들이 이용하신다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대중탕을 못 가는 상황이었어요. 여기는 기본 세신을 비롯하여 여러 세신 코스가 있어요. 몇 년째 운영 중이신 걸 보면 장사가 어느 정도 되시는 것도 같아요. 그러면서 네이버에서 1인 세신샵을 검색해 보시라 상호까지 알려주셨는데 저희가 직접 가본 곳은 아니니까 저는 세신샵 관계자는 아닙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저희 아는 분도 1인 세신샵이 연남동에 있다고 제보를 해주셨는데 네. 요즘 많은 것들이 프라이빗한 것으로 조그맣게 점포를 오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신샵도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저희는 몰랐는데 떼토로님에게 또 새로운 창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케아 톡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저는 결혼과 이혼의 과정이 아주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며 소크라테스 뺨치고 안다리 후리기 할 수 있는 만렙의 철학자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옥선 선생님의 코멘트 중 나 스스로는 아들을 그리 키우지 않았으나 그 아들이 사회에 들어가 한국 남자로 자라나더라 하던 부분에 무릎과 이마를 탁 쳐 멍이 들었지 뭐예요. 그런 남자와 머리를 뜯고 싸워야 한다면 잘 싸워야겠죠. 피하거나 다 짊어지려고 하면 오히려 잘못되기 일쑤랍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걸 바라지도 말아야겠죠. 뭐 전 잘했냐고요. 야, 그럼 내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내 남편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옥선 작가님 말에 너무 재미나 웃고 말았습니다. 캬, 주옥 같은 만말들. 옥선 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대전 혹은 천안에서 톡토로 투게더를 연다면 당연히 가겠다라는 댓글들 많이 남겨주셔서 저희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185화에서 첫 고민으로 소개했던 박지훈을 좋아하시는 톡토로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사연을 쓴 톡토로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생애 감각이라는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귀한 조언 가슴 깊이 새기고 덕밍아웃 했습니다. 속이 시원하네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사무실은 자유로운 분위기이지만 업무상 다른 부장님들께서 제 모니터를 확인하는 일이 잦아서 모니터 이미지는 바꾸지 않기로 했어요. 주제와 무관한 고민을 보냈는데 읽어주시고 고민을 타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덕행덕이라고 어차피 할 덕질 행복하게 덕질하겠습니다. 하트. 행복하시다니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배경화면을 바꾸지 않으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덕질이 인생의 활력소가 되기는 하지만 덕질을 하러 회사를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수많은 대화를 촉발하는 사연을 보내주신 쫑토로님께서 다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네. 언니들 쫑토로예요. 제 사연이 방송에 나올 때 정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하나 언니가 제 글을 읽어주시는데 제 글 왜 이리 모질이 같고 보완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던지요. 세 분이 나누는 대화에서 느껴지는 묵직함에 잠시 몸을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니 제 안에서 하고 싶은 말들이 마구 솟구쳐 이렇게 다시 메일을 쓰게 되었어요. 가장 먼저 제 톡토로 이름에 대해 조금 해명하고 싶어요. 저에게는 인생의 무기력과 무료함에 깊이 빠져 허덕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얼마나 살았다고 그런 생각에 그토록 짓눌렸을까 싶어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남편은 당시 그런 저를 위해 기꺼이 제주도 이주를 결정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또 저에겐 여러 일에 치여 출근은커녕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랬던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편은 저와 집을 돌보면서 본인의 일까지 묵묵히 해내며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제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출장 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우울을 쏟아냈던 날에는 일주일 이상 걸릴 일정을 단 하루 만에 정리하고 비행기 표가 없어 배와 차를 번갈아 타고 제주에서 서울까지 단숨에 달려와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짧은 지면에 모든 이야기를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남편은 불안형이던 저를 안정형으로 재양육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남편 덕분에 제 자신과 이 삶을 소중하게 대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지칭하는 이름 중 하나쯤에는 남편을 향한 이런 애정을 꼭 담고 싶었고 언젠가는 남편도 저와 함께 톡토로 라이프를 즐겼으면 하는 바람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가 오면 남편의 톡토로 이름은 제 본명에서 따온 히토로가 될 수 있겠네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제 이름에 담긴 이런 의지와 희망이 잘 전해지길 바라며 방송에서 걱정해 주셨던 따뜻한 마음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페미니즘과 관련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편이 저 또는 여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은 모두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고 양성이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점에는 남편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동일이라는 단어에 대해 견해 차이가 있고 잠깐만. 동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러게. 어쨌든 이어서 읽어볼게요. 페미니스트들이 사회의 목소리를 내는 일부 방식들이 남편에게는 다소 과격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개선된 제도들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남편의 마음을 닫게 만든 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연에 적었던 생리휴가 악용은 사실 제 주변에서도 꽤 흔하게 보던 일이었거든요. 오히려 눈치가 보여 못 쓰는 분들이 많다는 선우 언니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 외에도 육아휴직 후 복직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퇴사해 동료들에게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던 일 등 남편 주변에 있었던 몇몇 안 좋은 사례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우 언니 말씀처럼 이런 사람들은 여성복지뿐 아니라 다른 제도들도 악용할 가능성이 높은 성향의 사람들일 테지요. 통계적으로 볼 때 이런 악용 사례가 전체를 대변할 만큼 많지 않다는 것을 기회가 되면 남편과 꼭 차분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당장 언니들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남편과 성공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적고 싶었지만 방송을 듣고 벅찬 마음에 메일로 달려오느라 아직 대화할 시간은 없었네요. 언젠가 남편과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그 후기를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옥선 언니가 짚어주신 저의 욕심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생활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유할 필요는 없다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이 한결 개운해지더라고요. 선우 언니가 말씀하신 패배감이라는 단어 역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맞아, 이 주제로 대화할 때마다 내 마음을 짓누르던 감정이 바로 패배감이었어. 라는 걸 알게 됐고 제 마음에 정확한 이름표를 붙이고 나니 비로소 감정이 정리되는 후련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언니의 명쾌한 중재 덕분에 자칫 무겁기만 할 수 있었던 제 사연이 유쾌하게 환기되어 너무 감사했어요. 엄마 그래놓고 아빠랑 엄청 싸웠잖아요. 라는 말씀에 정말 육성으로 빵 터졌습니다. 현인도 50년을 싸우셨다는데 저에겐 아직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네요. 앞으로 40년간 사회가 세상이 더 옳은 방향으로 흘러서 저희 부부도 이 주제로 매끄럽게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입하라고 하네요. 청명한 여름날을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늘 행복하세요. 이상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지난 화 뒷부분에 막 불법 촬영 논란과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회에서 남편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길게 해명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남편이 이 쫑토로님에게 아주
헌신적이고 자상한 것과 별개로 페미니즘 문제에 있어서는 기울어져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 쫑토로님이 너무 이렇게 대신 해명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야기가 꼬리를 물고 또 이어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남편 주변에 이렇게 생리휴가 같은 제도를 내지는 육아휴직 제도를 악용하는 여성들의 사례 때문에 남편이 이런 선입견을 갖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는 남성들도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해서 그 시간에 아이 육아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쓴 사람들의 사례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출산과 육아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중요한 일이라는 보편적인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될 만한 메일이 와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산골토로님의 메일입니다. 지난주 고민사연 편에 소개된 여성의제에 대한 부부의 관점 차이에 대해서 듣다가 답답한 마음이 들어 메일 드려봅니다. 가정 내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옥선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한두 화의 이야기만으로 끝날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에피소드 이후 톡토로 단톡방에서도 해당 주제로 여러 대화가 오가고 있는 걸 보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일상 속에서 불편하더라도 이런 주제가 계속해서 말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사연 보내주신 쫑토로님처럼 운명처럼 저와 결이 닮은 사람을 만나 비혼과 비출산의 다짐을 깨고 30 중반에 결혼하여 임출 6의 수순을 10년 넘게 밟아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특히 자녀 양육을 함께 하면서 이 사람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배우자는 남자다움에 대한 로망과 남성성에 대한 긍정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딸과 아들 모두의 양육자 동지로서 10년을 넘게 가정을 일구고 살아오면서 저희 식구는 다 함께 페미니스트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을 주입시키고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남자와 여자의 편을 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모든 이슈들, 여성의제, 여성 혐오와 여성을 넘어선 모든 젠더 혐오 등에 대해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일수록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부딪히고 이야기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팀원의 생리휴가를 결제하면서 진짜 생리 중인 게 맞냐? 생리휴가 쓰고 여행 가는 거 아니냐? 라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거나 의심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의 생리 주기와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유하고 개별적인 생리통, 사람에 따라서는 생리 중이 아니라 그 전후 통증이 심한 사람도 있죠. 그리고 그 불편한 과정을 30년 넘게 겪어옴으로 인해 잉태되는 생명에 대해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피 묻은 면생리대를 화장실에 생리컵을 숨겨둘 것이 아니라 계속 이야기해야 누나와 엄마의 몸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을 아들은 배울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의 균열과 실천, 질문이 계속되어야만 그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다른 가능성, 다른 생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성평등하게 키워도 아이가 커서 학교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사회에 나가면 그 노력이 부질없어지는 순간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 당연한 세계에 균열을 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논쟁과 갈등,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고 여성으로서 나의 불편한 지점이 어디인지 이야기 나누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대화 속에서 자꾸만 균열을 내세요. 사연을 보내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정말 좋은 배우자라면 계속 이야기할수록 남편분 생각의 방향도 바뀔 겁니다. 좋은 사람은 바뀝니다. 좋은 어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듣고 바뀝니다. 이번 고민 사연을 들은 톡토로들이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사는 거야 라거나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입 닫고 순응하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또 다른 가능성의 모습도 있다는 것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을 맞아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 살아가는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관점을 갖고 자라나길 바랍니다. 옥선 작가님께서 정말 오랜 세월 이야기해도 사람은 안 바뀐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숱한 싸움 덕분에 작가님 집에서 자라난 김하나 어린이는 지금 이렇게 새로운 톡토로 세계를 읽어나가고 있는 거니까요. 커다란 사회의 변화도 결국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부터요. 가장 가까운 어른이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할 때 아이는 다른 삶의 가능성, 다시 일어날 힘을 배운다. 함께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엄마들의 모임인 분어미에서 낸 책, 아이가 있는 집의 질문들 서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언니들. 하면서 강원도 산골에서 채집한 소쩍새 소리를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 오디오를 삽입해 보려고 재생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들을 때 들리기는 하는데 방송용으로 하기에는 다른 음들이 커서 삽입은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보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전 사연에서 생리휴가 악용에 대해서 일단 악용이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지만 저는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생리휴가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무급이라면서요. 여튼 그 생리휴가에 대해서 제가 막연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 메일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날 내가 업무가 불가할 정도로 생리를 하고 있냐 아니냐, 주기가 기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죠. 여성의 고유의 신체 상황과 생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죠. 그 휴가가 있다는 것은. 그리고 톡토로들이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입 닫고 순응하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입 닫고 순응하며 사는 톡토로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여둘톡 빠짐없이 조용히 열심히 잘 듣고 있는 톡토로입니다. 메일은 처음 보내보네요. 오랜만에 반가운 옥선에게 물어봐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도 아닌데 옥선 작가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괜히 혼나는 것 같기도 하고 고개도 끄덕이게 됩니다. 아유, 혼 안 나보셨네. 눈물이 쏙 빠진다고요. 역시 해운대의 현인이십니다. 듣는 제가 다 속이 시원해요. 모든 면에서 잘 맞는 남편이지만 유독 여성인권 이야기만 나오면 말이 안 통한다는 사연을 듣고 저의 과거가 떠올라 메일을 보내봐요. 제가 딱 그런 남자랑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가 딱 그 문제 때문에 점점 갈등이 심해졌고 제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마음이 다쳤어요. 결론만 말하면 결국 이혼했습니다. 물론 수년이 지난 이야기이고 현재 저는 평온하고 행복한 돌 싱글 라이프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사실 매일 전쟁처럼 싸우거나 얼굴을 붉히지는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입에 올리기까지 홀로 머릿속으로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만한 일이 많나? 화내도 되는 상황인가? 이걸 말해봐도 되나? 하며 수없이 자기 검열을 하곤 했어요. 결혼 준비부터 신혼 때까지 한창 페미니즘에 대해 시끄러워지려던 때였는데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 하나로 두 성별이 싸우던 딱 그때였어요. 자연스레 그런 담론들을 지켜보고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으로만 이상하다 생각했던 것들. 그치만 원래 그래왔으니까 하며 마음 한켠이 불편했던 것들이 점점 더 선명해지면서 저만의 생각도 확립이 되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세상도 조금씩 변한 것 같고요. 자상하고 성실했던 전 남편은 여성인권 얘기만 나오면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든 그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정정하고 싶었고 나의 가장 가까운 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진정으로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이야기부터 여성인권에 대한 주제만 나오면 본인, 그러니까 남성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마음속 깊이 나의 이야기를 공감하진 않을지언정 겉으로라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만 얘기해 주었어도 파국으로 치닫진 않았을 것 같아요.
데이트 때마다 밤길 위험하다고 집 앞까지 데려다 주던 왜 나에게 밤길이 위험한지는 미처 생각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은 나랑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랑 앞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 그 주제의 이야기를 피해 조심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요. 그런데 같이 살면서, 그것도 다른 두 성별이 같이 살면서 그 주제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여나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전 남편이 들을까봐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따금씩 그 주제는 불쑥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시댁과의 관계에서, 같이 보는 드라마에서, 사소하게 겪는 일상에서, 사소한 언행에서요. 이옥선 작가님 말씀대로 문제 삼으려면 모든 게 문제투성이인 세상이더라고요. 거두절미하고 시간이 꽤 흐른 후 저의 정리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민해지려면 끝도 없이 예민해질 수 있다. 결혼 제도 자체가 모순이라고 여겨지는 순간마저 올 수 있다. 불합리한 이 세상을, 아직 조금 기울어져 있는 상황들을 내 가정 안에서 완전히 바꾸기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사회 문제로 인식한다. TV에 간혹 나오는 유니콘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 문제를 문제라 인식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남편과의 관계를 하나의 사회관계, 하나의 팀으로 인식한다. 모든 생각과 마음이 같기를 바라지 않는다. 약간의 흐린 눈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불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 번쯤 미친 척하고 다 쏟아내고 뒤집어 엎어야 한다. 다시는 나의 의견에 그런 식으로 받아치지 않도록 한 번의 전쟁은 있어야 내 속에 병이 안 난다. 이 의견을 이옥선 작가님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좋고 완벽한 거랑 특정 주제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대화 방식이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별개라 생각합니다. 비단 이 주제 외에도 어떤 주제에 대해 의견이 다를 때에도 그렇게 대화하고 행동할 거라는 거니까요. 선우 작가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같이 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해줘야 겉으로라도 말조심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현실 세계에서 왜 이혼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굳이 입 밖으로 꺼낸 적도 없고 기혼 친구들의 고민을 들을 때마다 올라오는 마음을 솔직하게 전부 얘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꺼내놓고 나니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저의 경험이나 제 주변만 돌아봐도 이런 사연은 굳이 바깥에 꺼내놓지 않을 뿐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울어진 세상에서 동등하게 두 성별이 만나 함께 살려고 하니 생기는 당연한 문제들 같아요. 나만의 문제라 생각하면서 속으로 곪지 말고 균형을 잘 이뤄가면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잘토로 드림. 매일은 조잘되지만 조용히 잘 듣고 있는 톡토로라고 갑자기 지어보았습니다. 조잘토로님 이렇게 메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진한화 고민 사연에서 비롯돼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공감을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여성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조잘토로님 얘기처럼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힘든 점이 있구나 정도만 표현을 해줘도 훨씬 이 가정이라는 팀을 같이 꾸려나가는 게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들은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 이미 기울어져 있는 곳에서도 내가 더 노력을 하려고 하는 반면에 남성들은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인데 저에게 이 조잘토로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세계에 살고 있구나라고 느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순간이 구하라 씨가 사망했을 때였거든요. 그때 여성들은 다 이 너무 참담한 너무나 잘 알려지고 굉장히 유능한 여성이 그렇게 사망했는데 그게 다 내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그 참담함 속에 잠겨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럿 접했거든요. 우리 남편은 아유 저런 하더니 샤워하고 잘 잔다. 그리고 제가 그때 봤을 때도 여성들은 다 그 사건을 받아들인
읽지 못해서 망연자실해 있는데 남성들은 그날 읽은 책 얘기, 오늘 마신 와인 얘기, 오늘 스포츠 얘기 너무 평온한 그날의 일상을 SNS에 올리는 걸 보고 너무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었어요. 말씀처럼 옥선에게 물어봐의 한 질문에 대한 한 사연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담기에는 너무 크고 오랜 사실은 인류 역사와 함께한 아주 긴 이야기라서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톡토로들이 이렇게 이번에 또 메일도 참 많이 보내주셨는데 메일을 읽으면서 듣고 있는 톡토로들도 여러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에서 란토로님이 메일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지난 4월에 열린 독도로 투게더에 언니 선토로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사실 행사 이틀 전에 개인적으로 몹시 심란한 사건이 있어서 잘 다녀올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책에는 완전히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언니의 생일이기도 했고 처음 참여하는 톡토로 투게더 행사여서 그래도 머리를 식힐 겸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백지혜 작가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백지혜 작가님의 풍미 마스터 클래스에 소개된 레시피는 거의 절반 이상 만들어 본 것 같아요. 책의 저자와 직접 요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로 신났는데 작가님께서 특히 어떤 레시피가 좋았냐는 질문에 두어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작년 여름에 정말 맛있게 해먹었던 토마토 냉국수 이야기를 못 해드려서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5월 독도로독 행사가 광주에 있는 카페 꽃마에서 5월 18일에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던 때의 일이 생각나서 메일을 적어봅니다. 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광주에서 대학원 생활을 했습니다. 2011년 5월 18일은 대학원 첫 중간고사 일정이 마무리되는 날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기쁨에 심취한 저와 학교 동기들은 다소 들뜬 마음으로 시내에 가서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재미난 장소를 방문해서 피로를 풀자고 마음먹고 외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평소에 많이 기다리던 택시도 잘 잡히고 거리도 한산하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늘은 이상하게 거리가 조용하다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택시 기사님께서 오늘 5월 18일이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라고 하시는 순간 너무 부끄러워 내릴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5월 18일이 광주에서는 현재 진행형인 아픔이라는 걸 전남도청 건물을 코앞에 두고서도 인식하지 못한 저 자신의 둔한 감수성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에는 병원에서 임상 실습을 나갔을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의 후유증으로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시는 당사자분들도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업을 위해 광주에서 지냈던 짧은 기간 동안 교과서나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들은 역사가 실제 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 그리고 1980년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는 시간 속에 여전히 존재하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가적인 재난이 반복되었고 국가 수준의 거대한 폭력이 그 위세를 드러내는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5.18의 조용한 광주의 거리를 떠올리며 두려움에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한 사람으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남겨진 사람들이 여전히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음을 무지했던 과거 저의 행동을 반면교사 삼고자 적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인데요. 빵을 사러 들른 가게 근처에서 특이한 새소리를 듣고 녹음을 했습니다. 어린이 톡토로 분들이 새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찾아보니 호반새의 소리인 것 같네요. 새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해 정말 호반새인지 확신은 없지만 참 이쁘고 특이하죠? 그럼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별다른 잡음 없이 잘 녹음이 되어서 들려드렸습니다. 네. 아, 정말 예쁘고 신기하네요. 어린이 톡토로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86화는 코스피 7000시대 나만 뒤처지는 걸까? 였습니다. 여두레드에서는 다시 돌아온 고품격 오디오 매거진 팟빵 오리지널 김혜리의 조용한 생활 시즌2를 소개했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